LIG 넥스원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한 1.5 배속 보기 시기를 공고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뉴스들이 검색이 됐습니다. LIG 넥스원 KPS 초소형 위성으로 우주시장 확대, 이런 제목으로 서울 뉴시스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KPS라는 게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개념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항공,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국방과 민수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 기술 역량을 대폭 강화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이 KPS를 콕 집었다. LIG 넥스원이 한국형 GPS로 날개 달까? 이런 기사가 블로터라는 6월 1일자 기사로 그 위성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림으로써 이렇게 그 표현을 해 줬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그 미사일 방어에도 매우 그 중요한 거 하고 동시에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미 정상이 오산 그 미군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했다. 그런 걸 보니까 그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LIG 넥스원은 회사가 소개하기로는 방사물자의 연구개발, 제조, 정비 및 판매, 그리고 이제 그 제품군이 그 한 4가지 내지 5가지로 이렇게 그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정밀 타격 제품들, 감시 정찰 제품들, 항공 전자 전자전의 제품들, G 통제 그리고 통신 제품들, 그리고 기타 신특수 제품을 취급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가는 79,200원으로서요. 전년 말보다 1,6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로는 222%로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원이 됐는데 ESG 기업 가치로는 2조 5천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전년 말보다 5,300억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ESG 기업 가치는 최근에 그 S2 나 S1 IFRS 국제표준의 그 초안에서 나온 개념을 바로 그 적용을 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순부채라는 것은 그 이자 부채에서 그 현금성 자산을 뺀 거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인식하기에는 금융가적인 그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자 부채를 많이 그 돈을 빌려줘도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면 그게 이제 회사의 능력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LIG가 46.36%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이 꽤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아직 많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8.65%.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이 그 4,254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1.5%가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27.6%가 증가를 했고요. 스루풋율은 1.9%가 상승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영비용은 13.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루풋율 증가보다도 그 운영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므로 TOE 생산성은 1.15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0.1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13억 원이 산출되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290억 원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계약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뭐 디테일한 그 얘기는 그 계약 자산이라는 게 기간에 걸쳐서 그 수익이 발생하는 제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건데요. 아직 청구하지 않은 그런 제품, 공정품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0.1%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3.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율이 25%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가 인상되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은 계약 자산이 있는 경우에 그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그 변동 범위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비용으로서는 그 종업원 급여가 인건비가 69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1.3%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이제 무려 298명이 증가를 했고요. 분기 평균 임금은 2천만 원, 연간 한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비용이 감가상각비 제외하고요. 비용으로서 170 지급 수수료가 17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47.2%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 재고자산 매출원가 그 회계 투명성 검증을 위한 것인데요. 2단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그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이제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고요. 1번은 그 재고자산 명세를 통해서 증감 내역을 그 산출하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34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는 또 그 210억이 차이가 나고요. 불명 어떤 그 연속적으로 이런 그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그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추적할 근거는 사업보고서 주석 내용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금액만큼은 불투명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표 그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비교를 해보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까지 그 가감해 주면은 이렇게 그 전년도처럼 일치를 해야 되는데 1분기에 6억 4,200만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인지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이게 좀 일치해야 다른 것도 다 상응해서 호응해서 그 수치들이 그 더 좋을 텐데요.
다른 것도 좀 성과들이 그러면 왜곡이 돼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어, 포괄 재고 자산 회전율입니다. 계약 자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0.7회전으로 그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일반 제조업에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투명하다 이렇게 그 가정을 합니다. 근데 이 가정을 하면은 가정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회전율이 올라가면 보통 원재료비가 그 떨어졌다, 인하가 됐다, 이제 이런 인식이 추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성이 그 상승했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재료비 가격이 떨어졌다고 그 지금 인식하기는 어렵거든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우리나라 각종 그 원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거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추론은 성립하기 어렵고 판매 가격은 뭐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충분히 그 추론을 할 수 있는데 이 그 국방산업은 이런 데이터들을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품 가격 추이가 공개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그 특이한 거죠. 그래서 그 보안 사업을 한다고 그 방위 산업을 한다고 아까 그 위에서 봤듯이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흐려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게 맞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안보에 위해스러울 수 있다. 불투명한 그 자재들이 어디 잘못 흘려서 나갔다든지 뭐 이런 게 어떻게 되겠느냐 추적을 해서 끝까지 맞아야지 이게 어디 가서 딴 데 분실을 안 하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저는 그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ESG 그 표준이 본격 가동이 되면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 미래 가치란 걸 그 지표로 만든 건데요. 31.6%가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의 수금 속도 좀 빨라졌고요. 반대로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돈이 그만큼 부족한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수금 속도가 빨라졌다면은 돈이 또 충분히 들어왔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왜 떨어뜨렸느냐? 이런 것들을 현금 재무 지표를 통해서 가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펙스 자본적 그 투자는 크진 않습니다. 18억 원에 투자한 금액이 있고요. 종속기업 비율은 뭐 낮아졌습니다. 1.2%로 그 투하 자본이 아마 증가해서 그렇게 낮게 나오는 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711억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 대비 4.5% 현금 수익률로는 1.9% 상승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2,631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50.8%가 됐는데요. 이 50%가 넘으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이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가 회계 쪽은 그 영업이익이 뭐 500억 가까이 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상 원가 회계는 부풀려진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수금도 좀 빨라졌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2,600억이나 되는 자금을 차입을 추가로 했었어야 되느냐.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뭐 260억 이익 배당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진 않았을 거고요. ROE 1.7% 정도 배당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692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차입금이 많이 들어왔다면은 F임 쪽이 플러스가 돼야 될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란 얘기는 돈이 어디에 쏟아져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재고자산하고 계약자산 뭐 이런 등등에 쏟아져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버퍼율이라는 게 이제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인데요. ESG 표준이 가동되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매우 강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재무 쪽에도 호응해가지고 리스크 위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금성 자산이 연간 쓰는 또 분기 분석이니까 분기에 매출원가하고 운영비용이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스르프적인 표현으로는 MC 더하기 OE 운영비용, 재료비 더하기 운영비용 전체 그래서 그게 11.3%로 산출이 됩니다. 종전에 유동 현금 자산까지 넣었는데 ESG 이 기업 가치 그거를 보면서 금융권하고 같은 시각을 가지고 좀 이걸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바로 LIG 넥슨부터 수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처음 출발했을 때는 요거로 출발했다가 제가 조금 수정을 했다가 다시 원점으로 지금 돌아온 그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2% 가지고 있었는데 11%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현금이 보유율이 줄어든 거죠.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 표를 만들어 본 건데요. 채권 수금 속도가 빠르다면은 이제 현금 버퍼율은 좀 적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아까 채권 수금 속도가 3점 몇 회전인데 4회전이라고 해봅시다. 4회전이라고 해봐도 안정선이 현금 버퍼율은 25%는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안전지수라는 거를 이제 50%를 더 더해주면은 37.5% 이건 거의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25%는 뭐 이론적이라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한다면 그걸 뭐 액추얼 버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37.5%인데 11.3%면은 돈이 엄청 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수금 속도를 더 빨리 하든지 뭐 어떻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까지는 너무 한 거니까 25%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것도 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에서 37% 사이에 가지고 있다는 넉넉한 랭지, 굿 이너프한 랭지를 제시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제시하더라도 지금 매우 적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182%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연말까지 얼마나 매출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매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1조 한 8천억 원대는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3배를 했는데 이 매출 원가를 그러면 어떻게 산출했냐 그러면은 생산재료비, 가공비 뭐 이런 거 이제 3배 정도, 4배죠. 증가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재고가 25% 증가한 거로 산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분기에 27%가 상승을 했거든요. 계약자산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2천억 원의 그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출 원가가 들어가서 이제 2천억 원의 매출 영업이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게임하는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그 납품 계약 거래 그런 거로 이제 상상을 해서 뭐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한 가격이 1억, 이거 그냥 단품이라고 그냥 얘기합시다. 어떤 그뭐 위성 항법 장치 뭐든지 뭐든 뭐 하나의 그 부품이든지 180만 원짜리 견적을 냈는데 방위 산업이라고 많이 안 깎고 18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20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거 욕심을 좀 부려보자. 이건 이 180만 원 가지고 되겠냐? 한 200만 원은 넘게 받아야지. 그래서 이제 매출을 12%로 증가하는 거로 한다면은 12%를 증가하면은 2조 200만 원이 되거든요. 이걸 사업 객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경영진이 이제 그 1조 8천억 매출을 일으키겠어, 달성하겠어. 그러면 이제 오나가 야, 우리도 뭐 2조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경영진들은 이제 머리를 쥐어짜 가지고 12% 정도 올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올릴 거냐?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강구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만약에 12% 매출이 증가한다면 생산재료비 9% 증가하고 가공비 3% 증가하고 요 증가하는 금액은 여기 그 비율에 상응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재고는 27%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매출원가가 1조 한 6천억 원대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렇게 돼서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매출 12% 올리면은 영업이익도 한 3천억 정도 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스루풋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겠냐? 이것도 1분기를 100으로 보면은 이제 300% 애드하면 이제 4배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하는데 이쪽에서는 1조 8천억이 아니고 1조 7천억이면 되는 거로 나옵니다. 부풀려지는 그 계약자산 이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루풋률하고 이제 그 포괄 재고자산 회전율도 그냥 2.6 회전 그대로 간다고 보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산출 방법은 손익분기점에 의해서 운영비용에서 그 목표 이익을 플러스 해가지고 300% 된다면 851억 원이죠. 이렇게 해서 스루풋률로 나누면은 이게 또 한 1조 7천억 원 정도. 그래서 A 플랜이나 C 플랜이나 유사하게 나온다. 이게 이제 이 실질적이고 실전적인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앞장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도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약은 이제 저쪽을 1조 8천억 했는데 제안서 자체를 1조 7천억 분이 못 써내니까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1조 7천억을 해도 뭐 영업이익은 좀 1,000억이 안 되지만은 832억이 된다. 이게 이제 이 재고자산 증가분의 차이들이 이제 계획할 때도 이렇게 순리적으로 적게 나온다는 거가 증명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원가 회계 쪽에서는 매출을 12% 오르는 거로 우선 대응 방향이 나왔는데 2조 원을 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나가야 됩니다. 스루풋률은 또 마진율은 방위청에서 또 마진은 안 줄 것 같다. 그러면은
수르픈율은 그대로 두고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재고 회전율을 증가시켜라. 그럼 아까 그 2.6회전인데 2.9회전, 0.3회전만 어떻게 올려보자. 그러면은 아까 그 매출액은 12% 증가하는 거로 계획했는데 이쪽에서는 이 재고 회전율을 11% 증분하는 거로 하면은 지수적으로 매출 재료비도 11%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2조 원을 이것도 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영업이익은 2천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원가 회계 쪽에서는 3천억이 나왔죠. 이게 이제 저는 2천억이 나온다는 것이 이게 이제 현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은 부풀려진 영업이익이다. 우리가 1분기를 봤을 때 그 갭이 또 매우 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서도 이런 이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이 영업이익 2천억대를 달성한 것은 뒷면에 안 보이지만은 계획 대비 151%의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2조 원이 넘는 그런 LIG 넥스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차분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송이라는 게 참 나이 먹어서 해보니까 속된 말은 이제 제 꼴리는 대로 이제 뭐 말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평생 얘기하던 그 스타일의 그 언어 얘기하는 습관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방송을 좀 보면은 약간 그 톤을 높여서 하더라고요. 어나운서들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방송용 멘트 하는 그런 게 이제 좀 몸에 또 좀 배야 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심정이 됐네요.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은 똑같은 메시지를 저는 끊임없이 똑같은 콘텐츠로서 해 나가면서 가끔 시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뤄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루풋 회계가 ESG 세계 표준이 가동이 되면은 가장 적합한 회계라고 계속 저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제 콘텐츠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뭐 구독자 수 별로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은 또 일반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흥미를 끌만한 그런 주제도 아니고 사실은 원가 회계라는 방대한 산업 어떤 구조를 이루는 그런 어떤 기초를 원가 회계는 이제 좀 잘못됐어. 다른 회계를 해야 돼. 손익을 따르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 외롭게 실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는 뭔가 저는 나름대로는 사명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없진 않습니다. 뒤에 괜히 조금 중언부언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